관심을 가지고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도 오시고 또 하셨네. 잘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희경 의원님 모시고 초청 강연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네. 우리 지금 국회에 대한 경례타고 애국가는 부르지 않아도 우리 장로님 모셨으니까 이거 기도를 좀 한번 해주세요. 장로님이 영통구청장도 하셨고 또 나오셔서 일로 오셔. 이걸 위해서 기도라도 한번. 목사님의 명을 받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령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전회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하신 말씀을 통해 은혜에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열린중앙교회에서 우리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전희경 위원님을 모시고 귀한 강연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오니 오늘 정의영 위원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은혜받게 하시고 아멘. 저희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떨어져가는 이 대한민국에 바로 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전 의원님 모시고 강연을 듣고 그 다음에 강연이 끝나시고 나면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질문은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시지 말고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서 보면은 내 질문이 좀 중복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질문은 거기서 그치고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끝나고 나서 기념 촬영 원하시면 촬영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빈 소개는 강연이 끝나고 질문 들어가기 전에 그때 오신 분들에 대해서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20대 국회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대변인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 부대표로 계신 우리 전희경 위원님 모시고 우리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희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목감기가 좀 와서 어제 또 이제 저희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도 있었고 해서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들을만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왜 우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걱정하느냐 그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마다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방법론상으로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어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 분명히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판문점에서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서 평화가 온다, 국민들께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봄이 온다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재자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만나서 정상회담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공동 선언문도 나오고, 대통령이 무슨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번개팅처럼 판문점에 또 북쪽 지역까지 넘어가서 또 만나고 평양까지 갔다 오고, 하노이에서 또 미북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하고, 자, 이런 식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지난 2년이죠. 자,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어때야 되느냐? 아이고, 우리는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앞장서고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평화 노래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도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딸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불상 발사체 발사 이렇게 나왔어요. 불상 발사체라는 게 뭡니까? 알 수 없지만 뭐가 발사됐다, 이 얘기가 불상 발사체 아닙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어요. 그것도 닷새 상간에 2번을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의 여러 국가들이 이것은 미사일이고, 또 두 번째 발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탄도미사일이라고도 하지를 못하고, 대통령이 단도미사일, 이런 사전에도 없는, 잘못 들으면 대통령이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셨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아, 우리 기업들의 재산이 제대로 개성에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인들 약 200명가량 되는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집행 결의를 해놓고 의결을 해놓고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니까 집행하지 못하고 있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금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를 미사일 발사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 내놨어요. 개인과 개인 간에도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어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관이나 이념 성향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우리 정부가. 자, 그런데 돌아온 게 대통령 2주년 기념 미사일 발사다. 그것도 유엔 제재 위반이 명확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대응은 뭐여야 되죠? 야, 북한 이럴 수 있어? 응? 우리 정권이 명운을 걸고 우리 국민들께 드린 말씀이 있는데 니네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국민을 위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정부의 뭐 이념이고 얼마나 배웠고 못 배웠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아주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 이상하다라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야, 저 봐라. 아직도 저렇게 냉전적 사고에 틀어박혀가지고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협 속으로 몰아넣는 시대착오적인 저 색깔론 펼치는 사람들이 저기에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아마 그 비난의 대상자들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아요. 이게 정상이냐는 겁니다. 이게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한다. 아니 대화하는 거 좋죠. 그러나 대화를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이용당하기 위한 대화, 상대방을 멀쩡한 대화 상대로 사진 찍혀서 홍보해주기 위한 대화, 이런 거는 대화가 아니죠. 대화라는 건 왜 하나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보고 그 상대방이 가진 생각과 우리 생각의 접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시키고 싶은 방향대로 상대방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게 대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북한과 한 대화는 북한 스스로가 이 대화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공인해줬어요. 미사일 쏜 것뿐인가요? 어디? 우리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죠? 오지랖 부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왜 자꾸 미국 얘기하냐? 남북 간에 풀어야 될 문제는 남북 간의 책임감 가지고 하라! 라는 식으로 북한에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2년 동안 우리 정부를 아무리 정말 이 정권에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뭐 하다고 해도 액면 그대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의를 갖고 접근했다 하더라도 실패했다라는 것이 판명이 난 겁니다. 그럼 그 실패의 대가는 뭐냐? 자, 보세요.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계가 깜짝 놀랄 세습 독재 왕조를 만들었어요. 야, 저 사람들 정치 시켜보니까 너무 잘한다. 저 사람들, 아유, 그 가문의 DNA가 있지 않겠어? 저 사람들한테 맡겨보자. 북한 주민들이 박수 쳐서 그 사람들 뽑아서 앉혀놨나요? 아니죠. 정치범 수용소 만들고 그야말로 피해 통치를 통해서 반대자들을 누르고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주민들을 양산해 나면서 3대 세습 독재 왕조를 만들어냈잖아요. 맞아요. 그럼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대화는 뭐냐? 그 3대 세습 왕조의 세 번째 주자, 김정은이라는 세 번째 주자를 국제사회에 영 리더로 등극시켜줬잖아요. 미국 대통령하고 싱가폴, 하노이 같은 데서 다 국기 걸어놓고 만나는 멀쩡한 지도자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난 대화를 통해서 얻은 게 없죠. 우리는 지난 대화를 통해서 얻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그 대화라는 대화지상에 끌려다니느라고 북한의 북한 인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까? 탈북자 이야기를 한번 꺼내봤습니까? 정치범 수용소 얘기를 해보기를 했습니까? 납북자 문제를 얘기해봤습니까? 국군포로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천안함 사과를 받아냈습니까? 멀쩡한 가정주부가 금강산 관광, 정부가 금강산 관광 가도 된다기에 갔다가 총격을 받아서 사망을 했는데, 북한군 총격을 유감 표명이라도 제대로 받아냈습니까?
우리의 2년 동안 대화 과정과 그 대화하느라고 입을 철통같이 닫고 있는 동안 북한은 얻어냈어요. 상대 세습 체제를 국제사회에 공인하고 북한과도 대화 가능한 것처럼 북한도 미국과도 맞상대하는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전 세계에 공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잘못된 길이었다. 우리가 북한을 정말 이제는 변화시킬 수 있고 북한도 지금 정말 절박한 상황에 끄트머리까지 몰려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북한도 변화할 거라고 우리는 낙관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원점에서 다시 국익을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입니까? 2년 동안 자기들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봤잖아요. 5천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무력 도발을 감행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 800만 달러 주겠다.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 자산, 우리 기업 자산 잘 있는지 방북 허용하겠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슴에서 불덩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불덩이가 눈물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여전히 자기들이 잘못 가고 있는 길을 계속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볼까요? 경제 어떻게 해놨는지. 자,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는 온갖 감언이설과 이벤트 잘하는 사람들, 쇼 잘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풍악을 울리고 포장할 수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나마도 이제 그 약효도 다 떨어졌지만. 그런데 경제는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왜? 경제는 사람들이 피부로 체감하거든요. 매일매일 시장만 가도 느끼고요. 회사 출근하면 느끼고요.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러 가보면 느끼고요. 이웃 주민들이 만나갖고 커피 한 잔, 생맥주 한 잔 놓고서 얘기만 하면은 전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얘기만 하잖아요. 왜? 중요하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는 그래서 어떤 말로도 포장을 못합니다. 거짓말을 못해요.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어떻게 됐느냐? 마이너스 성장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앞으로만 굴러간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가는. 왜? 할아버지보다는 아버지가,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잘 사는 걸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살아왔기 때문에요. 해방 직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세계의 최빈국이던 나라에서 3만 불 올라왔고 3050 클럽이라고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7개 국가에 당당히 들어간 대한민국으로 70년 만에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경제가 뒤로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아버지보다 아들이, 또 그 아들의 아들이 더 못 살 수 있는 시대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세대라고 하면은 30년을 보통 한 세대라고 하는데 70년이라고 그러면 세 세대, 3대가 아직 안 지나가 본 시간이에요. 100년이 채 못 되는 시간에 대한민국처럼 기적적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군 나라가 없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대한민국은 기적적인 압축 성장에 성공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압축 성장. 점진적으로 성장을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점핑을 하면서 뛰어 올라오면서 성장을 한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무서운 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국가가 경제 운용을 잘하고 경제의 방향을 잘 잡아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함께 열심히 뛰고 국가가 그 뛰는 기업과 근로자들을 도와주고 하면, 야, 70년만 해도 저 세계 최빈국이 저렇게 당당한 나라가 될 수 있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보여줬다면, 그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뭐냐? 기업가들이 힘 빠지고 근로자들이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국가가 나서서 기업 때려잡고 근로자들 위하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 여건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피면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점진적으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압축적으로 망가질 수 있다. 뒤집으면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70년 만에 드라마틱하게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30년 만에 혹은 50년 만에 드라마틱하게 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죠?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우리는 그 징조를 읽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뭐라고 했느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대한민국이요, 내 삶을 국가가 책임져줘라, 국가가 당신들의 삶을 책임지겠다 했으면은 오늘까지 올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내 삶을 의탁하는 국가, 이런 게 뭐예요? 그 모델이 바로 사회주의 모델입니다. 국가가 경제를 계획하고 국가가 자원을 배분하고 국가가 너는 어디서 일할지, 너는 어디서 살지, 너는 뭘 배울지를 전부 계획하고 국가가 어느 물건을 얼마만큼 생산할지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물건 수량을 만들고 그거를 배급하고 그런 거 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주의라는 그 사회주의의 계획경제라는 것은 작동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본성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은 특별히 어떤 개인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내면에 뭐가 있느냐? 남보다 더 잘 살아보고 싶은 열망, 내 자식은 남보다 좀 더 잘 교육시켜보고 싶은 열망, 이런 것들이 잠재돼 있거든요. 남과 달라지고 싶은 열망. 여러분, 이게 나빠요? 나쁩니까? 남과 달라지고 싶다, 남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배우고 가르치고 싶다라는 열망이 나쁜 건가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열망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열망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단순한 어떤 이기심, 이런 걸로 매도를 하면서 이런 열망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열망이 불러일으키는 순기능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자꾸 어떻게 하느냐? 불을 꺼뜨리는 정책들을 하는 겁니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남보다 조금 부지런해야죠. 남보다 조금 더 연구해야죠. 남보다 조금 더 새로운 시도를 해야죠. 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혁신적 기업가도 나오고 정말 자기가 뭔가 도전했다가 쓰라린 실패도 맛봐보고 그러다가 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남보다 잘 살고자 하는 선의의 경쟁이 우리를 이렇게 오늘날 70년 만에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무슨 소리야? 공익을 추구해야지. 공공성 모릅니까? 공공성? 아직도 말이야. 극단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로 기업가들을 지목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래요. 야,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돕겠습니다.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들, 그분들의 삶을 개선시켜 드리겠습니다 하고 2년 만에 최저임금을 30%를 올렸습니다. 30%를. 그랬더니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들이 삶이 좋아졌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가지고 야,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들 말이야 너무 딱한 것 같아. 최저임금 올려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최저임금이라도 받으셔야 했던 분들의 일자리가 날아갔습니다. 맞습니다. 가게에서 사람을 안 써요. 그냥 내가 좀 발이 부르트더라도 내가 하다가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문 닫는 게 낫지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요? 최저임금 못 맞춰가지고 이 전과자 되느니 아이고 사람 안 뽑고 이거 가만히 있어보자. 요즘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된다더라 하고 해외로 눈을 돌립니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어렵지만 학비도 용돈도 벌어 쓰던 학생들이 5군데 10군데 문을 두드려야 아르바이트 자리를 그것도 몇 시간 10시간 아르바이트 할 수 있었던 일자리가 그럼 학생 5시간만 하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최저임금이라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의 삶부터 안 좋아졌어요.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났느냐? 문재인 정권이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다. 그럼 주로 성장과 반대편에 있는 단어는 뭐냐? 경제학에서 성장의 반대편에 있는 단어는 분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위주의 정책을 폈다. 그러면 좀 분배는 좀 악화되고 분배 위주의 정책을 열심히 폈다 그러면 성장률은 좀 둔화되고 보통 경제가 그렇게 가는데 문재인 정권은 얼마나 특이한 정권인지 성장률도 마이너스인데 분배는 더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만들어 쌓는 일도 못하고 나눠주는 일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이러니 경제 폭망의 빵점이라는 겁니다. 전체 국민들의 이 소득 급관을 5개 급관으로 나눠가지고 최고 위에 있는 급관 상위 20%하고 맨 아래에 있는 하위 20% 급관을 놓고서 소득 비교를 해봤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5.47배로 벌어졌어요. 5.47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2003년도에 소득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느냐 하고 이런 통계를 낸 이래 최악의 소득 격차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내 삶을 책임진다
친해진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약자의 손을 잡아준다고 했던 정부가 내놓은 성적이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요, 대통령이 얼마 전에 대한민국 경제는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경제가. 그런데 기초 체력이 2년 만에 그 건강하던 대한민국 경제가 이게 완전히 휘청휘청 언제 쓰러질지 그거 지금 쳐다봐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실업률 최악이죠. 기업들 설비 투자율도 최악입니다. 설비 투자를 안 해요. 기업들이 뭐라고 하느냐? 문재인 정권만 어떻게든 견뎌보자 이거예요. 견뎌보자. 그냥 망하지 않고 견뎌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 이 견뎌보자라는 말, 저도 기업인들을 이렇게 가끔 뵙는데 이 견뎌보자라는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냐. 기업이 견뎌보자라고 빗장을 꽁꽁 닫고 있으면 일용직이라도 해서 공사 현장이라도 어디 많이 벌어지고 일용직이라도 해야 되는 사람들, 또 그 일용직들 그래도 또 식사하고 일해야 되니까 그 공사장에 요즘도 뭐 한바식당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 근로자들 또 소개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업들이 견뎌보자 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견디죠? 이 사람들도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이 사람들 하루 견디는 거는요, 그래도 조금 여력이 있어서 아유 문재인 정부 진짜 아유 몰라 새로운 투자는 안 하고 견뎌보겠어 하는 사람들이 견디는 시간하고는 전혀 다른 시간의 강도고 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부자만 때려서 부자만 닥달해서 부자들만 벌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올린다라고 자기들은 국민들한테 포장했지만 돌아온 결론은 누구부터 힘들더라? 가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힘들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때 가장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호칭은 뭐였나요? 사장님이라는 소리였어요. 서로 덕담처럼 불러줬어요. 이 사장, 김 사장, 박 사장. 그런데 그 대한민국에서 사장님 소리 이제 듣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기업 한번 해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아야 기업 하는데 너 공부 열심히 해. 기업가 되게. 사장 되게. 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뭐 되게? 공무원 되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왜? 공무원 돼야 되니까. 대한민국의 우수한 두뇌들은 다 대한민국의 청년들, 대한민국의 그 금쪽 같은 청춘들이 다 공무원 되겠다라고 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어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기업가도 돼보고 싶고 정말 창업도 해보고 싶고 내가 일을 배우러 어느 기업이든 문을 두드려서 들어가서 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이 사회가 건강하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는 청년들을 막 위한다 그래요. 막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수당을 준다.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뭐 한다. 그런데 청년 창업이 1010만 곳 끝에 성공하는 게 청년 창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왜 창업을 하려고 그러냐 라고 물으면 직장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정부가 뭐 해볼 때 처음에 지원해 준다니까 이거라도 해보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도전해야 되는 그 영역이 어떠냐? 이미 포화 상태잖아요. 대한민국 자영업 이미 포화 상태인데 거기에 정부가 뭐 세제 지원해주고 무슨 일터에 설비 지원해주고 처음에 걸음마 할 때 잠깐 도와준다고 이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로 우리 청년들을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청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시간의 가치거든요. 시간의 가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그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의 가치. 그 시간을 오히려 흘려 보내게 하는 그런 방법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근본적으로는 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찾아서 내가 이 일을 해보다가 내 이 일이 적성에 맞아.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겠어. 내가 여기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보자. 나는 여기서 10년만 하면 내 사업을 해도 하겠어. 내가 해볼 수 있겠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청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이 정부가 가장 눈치 보고 이 정부가 가장 벌벌 떠는 민노총이라는 조직을 보세요. 이 민노총이 입만 열면은 노동자 권리, 노동자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보호하려는 그 권익이라는 게 이미 문턱을 넘어서 있는 사람들의 권리 아닙니까? 이미 문턱을 넘어서 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보호할수록 문턱을 넘어야 되는 사람들의 문턱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죠. 도전해보고 이 길이 내 길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길은 다 막아놓고 강성노조들하고 전부 짬짬이가 돼서 그 길은 다 막아놓고 뒤로는 세금 공중에다 뿌리는 푼돈살포 정책으로 청년들의 시간 비용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국가가 나를 책임져다오, 내 삶을 의탁하겠다 이러나요?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회를 열어달라 그러거든요. 기회를 열어달라. 그런데 그 기회를 막는 장벽은 정부가 앞장서서 치면서 겉표면만 번지르르하게 청년들을 위한다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청년 실업률이 최악이에요. 일자리 늘었어요. 취업률 증가했어요. 이라고 정부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자리가 늘었나 하고 그거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늘린 일자리가 있어요. 5, 60대 일자리. 정말 일주일에 단시간 일하는 거, 그거 일자리로 카운트 해가지고 일자리 늘었다 그래요. 5, 60대 일자리 늘렸다 우리가. 그리고 또 무슨 일자리가 늘었나 했더니 농림업 일자리가 급증했어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아니 다른 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간다라고 AI니 드론이니 세계가 다 들썩들썩 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농림업 인구가 늘었어요. 왜 늘었을까요? 사회에서 농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제를 펼치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농촌으로 내려가거나 그래서 거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로 일해가지고 거기 일자리 카운트 되거나 아니면 농림업 여기에 정부 지원금이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그쪽에서라도 어떻게 이걸 먹고 살아야지 되니 그쪽으로 또 향하는 발걸음. 이런 걸로 일자리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시간 일자리들 쪼개가지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자리 이런 것들 늘려놓고 일자리 늘었다. 국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디가 그럼 일자리가 줄었나? 3040 일자리 30, 40대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3040 일자리라는 의미는 여러분 뭡니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일하고 세금 내고 그렇게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인구 연령대가 3040이죠. 네, 맞아요. 우리 사회의 허리잖아요. 맞습니다. 3040 일자리는 줄어들었어요. 또 어디서 일자리가 줄었나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제조업. 정부가 돈 써서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사실상 복지정책입니다, 여러분. 민간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진짜 일자리죠. 지속적인 일자리. 세금 내는 일자리. 그런데 제조업 일자리가 급락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공장문 닫는다는 겁니다. 기업문 닫는다는 거예요. 직원들 내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경제 운용을 정부에서 이렇게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이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세계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경제를 안다면 아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의 골자를 이루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일괄적인 근로시간 단축. 아니 나는 돈 더 벌려고 더 일하고 싶은데 기업에서도 이게 수지타산상 새로운 사람을 뽑느니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일을 몇 시간 더 시키는 게 좋은데 그런 게 시장에서 만나는 접점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52시간만 일하시오. 정부에서. 그러니까 더 일하고 싶은 사람도 더 일을 못하고 더 일을 시키고 싶은 사람도 더 일을 못 시켜요. 자, 주휴수당을 주시오. 쉬는 날에도 수당을 주시오.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영세 소상공인들 다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네. 안 하는 게 낫겠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얘들아, 아버지가 기업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희도 이거 기업 잘 키워봐라. 너희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세상이어야, 그렇게 하는 사회여야 50명 일하던 공장이 70명 일하고 80명, 100명, 200명 일하는 그런 기업으로 커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점점 대한민국이 가고 있냐? 얘들아, 아버지가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절대 기업하지 말아라. 아버지 봐라. 너희는 절대 기업하지 마라. 우리 이제 벌을 만큼 그냥 벌었으니까 이거 회사 정리해가지고 아이고 속이라도 편하게 그냥 살자. 여러분 이런 거 저만 들어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들으시죠? 네. 이렇게 되는 사회에 무슨 성장의 엔진이 작동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이 갈 일터가 생기겠습니까? 남보다 잘 살아보려는 욕구, 남보다 더 잘 가르쳐보려는 욕구, 이런 것들을 마치 나만 잘 살겠다는, 타인을 그야말로 핍박하고 타인을 억압해서 잘 살아보려는 무언가로 자꾸 만들어내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가고자 하는 길이 어디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이라도 정말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대북 관계를 놓고도 얘기를 했지만 2년 동안 우리가 정말 선의를 가지고 약자를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해봤는데 보니까 성장도 잘 안 되고 분배도 잘 안 됐네요. 2년 동안 우리가 경제 실험을 해봤는데 잘 안 되네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새로운 방향 전환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런 사람이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죠. 2년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정권, 여야 이런 거를 떠나서 자 이렇게 가는 게 순리고 정상이죠. 예, 맞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잘 나가던 나라들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과 같은 일을 먼저 해봐서 망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증명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보여주는 지금 동시대에 우리가 목격하는 산 증거들도 전부 외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매우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좋은 의도다라고 정말 그렇게 봐주는 선상에서도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집불통에 오만불손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나가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안보도 정치, 경제도 정치, 안보도 경도된 좌파, 경제도 경도된 좌파, 자기네들끼리의 그 공고한, 자기들이 젊었을 때 여기가 길이다라고 외쳤던 그 공고화된 그 편협한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 정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패한 좌파 이념에 경도돼서 정부 다 끌고 가고 국회가 여야가 존재하면서 대립하고 때로 균형을 맞추면서 가는 그 국회마저도 더불어민주당 또 거기에 편승한 들러리 정당을 전부 규합을 해가지고 반대의 목소리는 전부 뭐다? 수국골통 색깔론 적폐다 이렇게 몰아가면서 안 듣는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장외로 나온 지가 한 달여 됩니다. 한 달. 왜 장애로 나왔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뭐 패스트 트랙인가 뭔가를 했다던데 뭐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바꾼다는데 자 그러면 이 문재인 정권 뭐 더불어민주당 또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거기에 한 편 먹은 언론들이 뭐라 그러냐 민생이 중요한데 왜 싸우냐 이제 자기들도 편을 더 이상은 못 들겠나 봐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할 때도 애들이 싸울 때 잘잘못이 명확한 싸움에 있어서 잘못한 게 없는 애가 들었을 때 제일 억울한 말이 뭐겠어요? 싸우지 마라. 어쨌든 싸우는 건 나쁜 거다. 이 말 들으면 억울하겠죠? 자, 왜 싸우는가? 자, 안보도 이렇다. 경제도 이렇다. 자, 그런데 자, 이걸 바꾸려면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에서 바꾸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투표밖에 없죠. 선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야 저렇게 잘못하네. 기다려야죠. 선거 때를. 자 그런데 선거 때를 기다려서 잘못하는 그 세력을 교체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그런데 그 선거법을 바꿀래야 잘못한 애들을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선거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장기 영구 집권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선거법으로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어느 날짜까지만 기다렸다가 자기들끼리 숫자로 밀어붙일 수 있는 표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선거법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나요 여러분? 싸워야죠. 자, 뭐 자유한국당 뭐 몇 석이 줄어드니까 싸우나 보다.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 자 경제정책도 이대로 하면 안 돼요. 안보정책도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한미동맹 더 이상 균열되면 큰일 나요.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나는 바꾸려고 분명히 표를 찍었어요. 그런데 내 표가 누구를 어느 정당을 당선시키는지 몰라요. 지금 패스트 트랙 하자는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나는 이런 마음으로 투표를 했어 라고 하면 내 표가 누구를 당선시키고 어느 정당 밀어주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몰라요. 그런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하고 한 편 먹을 수 있는 정당 의석 늘어나게끔 설계를 해놓고 그래 놓고 패스트 트랙이다. 이제 최장 330일만 지나면 우리 맘대로 머릿수 헤아려서 선거법 고치겠다. 말도 안 되죠. 문재인 정권 하는 식으로 경제가
30년, 50년, 100년 가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 하는 식으로 대한민국 안보가, 대한민국 외교가 30년, 50년, 100년 가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들자는 선거법대로 하면은요, 자기네들끼리 한 편만 먹으면 이 기조대로 30년, 50년, 100년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동의 안 하셔도.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맞습니다. 써. 싸워야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네, 잘했어요. 자, 그럼 공수처법은 뭐냐?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정권이 편들어주는 사람들은 전부 풀려 나오죠. 네. 들어갈 때도 양복 쫙 입고 손 흔들면서 들어가요. 수갑 안 채우고 포승 안 채우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언론에도 잘 안 나요. 그냥 뭐가 시끄럽던데 언론에 뭐 어디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파한 사람들은, 전 정권 사람들은 어때요? 수갑 채우고. 일단 수갑부터 대가닥이죠. 네. 안 풀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 뭐 했는지, 뭐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할 건지 그냥 생중계되듯이 나오죠, 언론에. 그게 피의사실 공표라는 거잖아요. 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명예살인, 인격살인으로 이미 다 끝나죠. 여론재판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죠. 지금도 무시무시해요. 지금도 검찰, 경찰이 정권 앞에서 얼마나 알아서 잘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공수처를 만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정부가 공수처를 만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국민 여러분, 힘있고 권력있고 돈있고 이런 사람들도 잘못하면 벌받는 세상 만들어야죠.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 수사할 수 있는 데를 따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언뜻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아유, 좋아 보이죠. 좋아 보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래, 맞아. 힘 있는 사람들도 말이야. 제대로 말이야. 조사하고 벌 줘야지. 세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문재인 정권에서 올리는 세금은 누구한테만 올리는 거다? 부자들한테만 올리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법인세 올리고요. 부자들한테만 올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지만, 자, 세금만 보더라도 그래요. 법인세 올린다 그러면은 이건희, 이재용, 정몽구 이런 분들만 내는 게 아니에요. 법인세가 이런 사람들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인이 내요. 기업이 내요. 그런데 그 기업이 세금 내려면 어떻게 해서 내요? 그 세금을 누가 내느냐? 국민이 냅니다. 왜? 물건값에도 세금이 조금 더 붙고요. 주주들한테도 그게 가고요. 근로자들 급여에도 좀 영향이 가고요. 이런 식으로 세금들이 다 쪼개져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임대소득자들에게만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 몇 채씩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 집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걷겠다. 그 세금이 그 사람들만 내나요? 아유, 장사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참 오래 알고 지냈는데 저 임대료 올릴 거 걱정하지 말고 자, 이 시기 잘 버텨봐요. 이렇게 했던 상가 저 임대인이 어느 날 그래요. 아유, 세금 올라가서 안 되겠어요. 어떻게 조금만 올려줘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집 임대 주고 아이고 젊은 부부가 너무 열심히 살고 애들 키우고 보기만 해도 참 좋네요. 전셋값 안 올릴게요. 잘해봐요.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아유, 안 되겠어요. 다들 어려워져서 우리 애 아빠가 하는 기업이요. 요즘 어려워서 안 되겠어요. 전세금 좀 올려줘 봐요. 이런 겁니다. 이게 경제예요. 경제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 여기 칸막이 저기 칸막이에서 여기만 묶어놓고 저쪽에는 영향 안 가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게 안 되는 게 경제거든요. 제가 그러면 왜 공수처 얘기했다가 왜 갑자기 세금 얘기를 했느냐. 그 거짓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여러분들 일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들 제대로 벌 주자는 얘기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 공수처를 가만히 보면은 판사 검사들도, 판사 검사들, 경찰들, 이런 사람들 공수처에서 조사하고 기소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자, 드루킹 1심에 유죄 판결했던 판사가요, 지금 기소가 돼 있어요. 맞아요. 너무 판사. 자, 소신 있는 판단을 했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했다. 라고 해도 정권 입맛에 안 맞다. 안 맞는다. 자, 뭐 털어볼 거 없나? 자, 이런 판사들, 검사들, 경찰들 이렇게 겁주게 되면은 그 여파가 일반 시민들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에는 영향 안 미칩니까? 미치요. 자, 그 판사들, 자, 힘 있는 사람들 주변에 민간인도 있네. 자, 그럼 이 판사를 조사를 해보려면 연결된 사람들도 같이 봐야지. 민간인들도 보자. 조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사를 하려면 연결된 걸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사법부가 정권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판단하고 그런 기소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경찰이 그렇게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도 똑같이 내가 연결돼 있는데 근처에 어떻게 나한테 불똥이 튈지 모르죠. 정권 눈치 봐야죠. 지금 대한민국 검사가,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 경찰이 높은 사람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여러분 처벌을 못합니까? 정권 눈치 보느라고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한없이 무디고 죽은 권력에게는 한없이 강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문제죠. 그리고 그 의지를 좌우하는 살아있는 권력이 문제죠. 그런데 그 살아있는 권력이 틀어지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높은 사람들만 하니까 국민 여러분, 이런 거 좋은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법장악의 대못을 막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자고 싸우고 있는데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현실이. 왜? 대한민국이 보수 정권이 뭐 9년을 했네 어쨌네 하지만 우리가 참 간과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신 분들은 나라는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이 잘 해야지, 그러려고 우리가 세금으로 그 사람들 월급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다 뭐예요? 국가에 나를 의탁하지 않고 내 자식 키우고 내 일터 가꾸고 열심히 살면 국가는 알아서 정말 잘 움직여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열심히 돈 벌고 아이 키우고 세금 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교육계를 흔들고 산업계를 흔들고 언론계를 흔들어서 거기에 기득권을 움켜쥐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는 세력들이 그토록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아유 뭔 이념은 이념이냐, 먹고 살기 바쁜데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자기 앞가림이나 잘합시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은 오로지 공익과 공공성이라는 것을 깃발을 휘두르면서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겁니다. 그 집요함의 결실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은 사실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싸움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퍼뜨려 놓은 고정관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퍼뜨려 놓은 그 허울 좋은 구호들에 이미 많이 매료가 돼 있거든요. 보세요. 안보? 전쟁이냐 평화냐를 물어봐요. 저 사람들은. 평화가 좋은 거지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사와 학생들을 무슨 정글 속에 약육강식에 있는 사람들처럼 만들어 놓는 그런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놓고 학생인권조례 문제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너는 반인권 세력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인권, 왜 학생들은 인권이 없습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왜 학생들에게 인권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 인권이라는 건 인류 보편의 가치인데,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관에 반하면 반인권 세력이라는 겁니다. 북한과 저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럽니까?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냐? 한민족끼리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살아야지. 넌 반통일 세력이다 그럽니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해야지 무슨 말이냐? 그깟 미사일 2번 쐈다고 평화, 지금 어렵게 온 평화를 다시 되돌리려고 그러냐? 인도적 지원에 반대하는 너는 내결아니다. 너는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런 시각들을 시시각각으로 실어 나르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생각들을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사느라고 바빠서 우리 삶을 타인에게 의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패대면서 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동안 저 사람들은 그런 진지를 요소요소마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했던 그 절실함과 절박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뭉쳐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단 한 사람의 생각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단 하나의 잘못 알려진 저 사람들이 잘못 씌워놓은 거짓의 포장지를 뜯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거를 다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요, 정권이 바뀌어도 바뀐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투사입니다. 내 가족부터, 내 이웃부터, 내 직장부터
왜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 후대한테도 우리가 살았던 것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뛰어야 된다. 뭐라도 하나를 해야 된다.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만든 세상이고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너무나 다행인 건 뭐냐?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문재인 정권이 외치고 있는 것들이 과거에 없었던 일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과거에도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결사적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옳은 길을 잘 택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글 읽고 생각할 줄 알고 공부했다는 사람들, 이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70%가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백성밖에 못 해봤는데 그 다음에 식민지 지배밖에 못 받아봤는데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달콤한 마력, 모두가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이거 갈 수 있다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됩니까? 가야죠. 그러나 그 당장 귀에 듣기에 아름다운 그 길로 우리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왜? 세계를 돌아보니까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배를 채우더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하는 나라의 국민들이 평등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당간부만 잘 살고 누구 아들이라는 이유, 딸이라는 이유로 국가를 물려받는 일 없이 살더라는 겁니다.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저 슬라이드 맨 앞장 좀 띄워봐 볼까요? 제가 2018년도 예산안 반대 토론을 하면서 2018년도 대한민국 예산안이 잘못됐다. 그 토론을 하면서 한 장 띄운 사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진 잘 아시죠? 예. 이게 위성에서 찍은 한반도의 사진이에요. 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대한민국 이 남한 이 반쪽은 저렇게 보석처럼 빛나고 왜 우리 위에 우리의 반쪽들은 저렇게 칠흑 같은 어둠에 갇히게 됐습니까? 이게 체제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이념의 위대함입니다. 국가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념, 사상, 철학, 그 차이가 70년 세월을 거쳐 이렇게 극명한 차이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 차이를, 이 위대한 차이를 가져온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 기업할 자유 다 사라지고 있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형평을, 말로는 평등을, 말로는 인권을, 말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그 가치들을 가장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인류 보편의 인권을 편가르기 인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염원을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어야만 된다라는 우리의 염원을 북한 얘기 들어주고 딸려가서 그저 어깨동무나 하면 되는 그쯤의 통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사진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그리고 문재인 정권 방식으로 끌고 가려는 사회의 제세력들을 막아내지 못하면 이 반쪽만큼의 불도 우리 자녀 세대에서는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실한 위기감으로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서 오늘 할 일, 오늘 당장 할 일부터, 그리고 누구더러 하라는 게 아니라 나부터 할 때 대한민국의 저 불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진정한 우리가 바라는 자유통일의 시대도 열리고 북한 주민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시대도 열리게 될 겁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